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배당 소득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장표가 2시간짜리 장표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관련된 특정 법인을 활용한 요새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거기 특징에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내용이 좀 되게 복잡하고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그 주식 관련된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자본거래 쪽이 원래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따로 연구하고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실무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시간 제약적이고 그래서 다 못 드리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20분 전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35분 내지는 40분까지 하다가 끝내고요. 배당 소득 쪽.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왜 필요하고 그러려면 실무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특정 법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기장 세무 대리인이랑 좀 협의해서 필요한 게 없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네, 생략하고 이것도 패스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은 다 아시는 거고. 영어로 이제 플랜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배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1억 3천 정도를 받더라도 실제 내는 세금은 실효세율 개념으로 14%만 냅니다. 14%. 그러니까 주민세 하면 이제 15.4%만 내고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그죠? 네. 또 배당세액 공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상황 연결은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인 사모님이 배당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회사는 배당 1억을 줄 때 15.4% 원천 지수하고 8,400 얼마를 지금 사모님 통장에 입금하겠죠. 그죠? 사모님 이제 그걸로 쓰시다가 그 다음에 5월달이 됐어요. 그러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서 2천을 넘게 배당을 받았잖아요. 종합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5월달에 종합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억 받은 거를 이제 뭐 그로스업하고 쭉 계산하겠죠. 그러면 사주세액이 1억 1,7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당세액 공제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세액이 1,4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모님은 작년에 3월달에 배당 받을 때 1,400을 원천에서 했죠. 그 기납부세로 빠지면 내는 세금은 없어요. 그 신고서만 제출하고 내는 세금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배당세액 공제가 뭐냐? 우리 기업 실무 좀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표한테 상여금을 급여로 1억을 주면 법인세가 비용 처리가 돼서 법인세를 덜 내고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은 잉여금 처분이기 때문에 배당 받는 사람이 소득세를 내는데 배당을 준 회사가 비용 처리가 안 되죠. 미처분 잉여금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1억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는데 그걸 줄 때 비용 처리도 안 되고 받는 사람 소득세를 또 내는 거잖아요. 하나의 1억에 대해서 이중과세죠. 그래서 그걸 조정해주는 장치가 배당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는 법인 단계에서 그걸 조정해주지 않고요. 배당 받는 사람에서 조정을 해줘요. 명칭이 배당세액공제. 이 명칭이 잘못됐어. 명칭이.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세는 내는 건 14%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전제가 다른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한 7, 8억이 있는데, 사모님께 그동안 증여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요새 뭐 자본거래 이용하면 위험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하려고 그러면 사모님을 주식을 한 10주만 증여해가지고 주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배당 결의해가지고 대표님이 다 포기하고 사모님한테 다 초과배당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한테 초과배당 했으니까 증여세가 과세잖아요, 지금은. 그죠? 근데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증여금지 6억이 살아있잖아요. 6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증여세가. 소득세 1,400만 원, 14%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세부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1억 3천씩 끊어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가지금 6, 7억 정도는 10% 세부담하고 세무 리스크 없이 상환할 수 있죠. 그죠? 뭐 증여한 다음에 소각하고 이런 거 이제 논란이 있고 이제 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세무 리스크 1도 없는 그런 플랜으로 가능한 거죠. 네. 배우자 적용금 6억이 그만큼 가치가 이제 상당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소진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플랜 진행하실 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자녀도 해당이 되겠죠. 자녀도 배당을 받더라도 13%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분구조 핵심은 이제 배당 소득 지분구조의 분산 설계 아시고 나면 개념 대표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인식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시 의사결정의 답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포켓이 바뀌는 효과. 배당을 할 때 소득의 귀속처가 바뀌어야지만 절세 효과가 생긴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주식을 분산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님이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배당하면 대표님한테 다 배당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쪼개는 거죠. 대표님이 가진 주식을 사모님한테 일부, 자녀한테 일부, 손자한테 일부 지분을 증여해서 다른 주주를 만들면 배당 결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표가 100%일 때 경우와 대치한 분석을 하는 거죠. 대표님 100%였으면 다 배당이 대표 거여서 연봉이랑 다 합쳐져가지고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될 테니까 이걸 쪼개놓으면 배당을 하게 되면 사모님 주머니로 옮겨지고 자녀 주머니로 옮겨주는 포켓이 바뀌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생긴다. 그거를 이제 지분구조 짜는 거에 대한 뭐 다양한 사례 얘기니까 저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지분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여신관리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균등비율 지분. 설립할 때 아니면요, 이 지분구조 못 만들어요. 설립할 때 아니면. 그 지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 뭐 예를 들면 이 케이스인데 이걸 쪼개는 증여 플랜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런 정도 지분만 만들려고 해도 증여세가 막 수억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고라도 이제 해야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는데 당장 내드는 돈 이 유동성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업 상속이나 이런 게 목적이다 그러면 대표님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모니까 이게 이제 남편이고 배우자인 거죠. 배우자를 뭐 이렇게 하는 대표도 많죠. 사모님은 주식을 한 푼도 안 주는. 되게 이렇게 하면 웃으시던데. 왜냐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뭐 나중에 남존일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못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일감 떼어주기, 지분양도, 여신관리 해서 이제 항상 여신관리 저런 거 고려하면 대표 50%를 찍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은행에서 그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나 은행의 그 여신 심사 기준이 다 특수관계인 지분이고 한 방향이고 경영권이 다 보장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표가 과반 이상을 가져야 되고 뭐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질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 가족 기업인데 본인 100%짜리인데 하여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시고요. 지분 구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이제 현재 지분 구조를 진단을 합니다. 정관점도 보고요. 그 다음에 지분 몇 주 증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이 되면 증여해서 작성하시고 명의서 청구하고 주주 명부 변경하고 이런 실무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신고, 증여서 신고겠죠? 증여서 신고하고 이제 정기배당, 중간배당을 통해서 안정화된 배당 정책을 저희가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왼쪽이 연봉으로 2억 받는 경우에 법인세 내는 거, 소득세 내는 거를 네팅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급여를 1억으로 줄이고 1억을 배당으로 소득을 좀 바꿔봤어요. 바꿔봐가지고 내는 소득세, 법인세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1,1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소득세 5천 원 가까이 되지만 2억 원이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 법인세 감수효과 감안하면 요 금액을 내는데 저 배당으로 이렇게 쪼개봤더니 오히려 소득 유형을 분산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봤더니 세금을 매년 400만 원을 더 내는 거죠. 배당하면 오히려 분리하는 거죠. 배당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연봉으로 그냥 2억 처리하는 게 국가에 대한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분석이 대표님 맞나요? 저 위에 빨간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제가 상속세를 고려하면 답이 180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급여, 퇴직금 다 받잖아요. 배당도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이게. 포켓 바뀌는 효과를 찾으시면 돼요. 이 2억 원 누구 포켓으로 갔나요? 대표님 포켓으로 갔죠. 여기 1억을 배당으로 이제 쪼갰더니 1억은 대표 포켓으로 갔고 1인당 2,500, 그러니까 배당 1억을 하는데 이미 지분 구조 아까 말씀드린 25%인 지분 구조인 거예요. 대표한테 2,500만 원이 가고요. 배우자랑 자녀 2명한테 7,500만 원이 포켓이 바뀐 거예요. 포켓이 바뀌면 상속세가 줍니다. 상속세 절세 효과가 이만큼이 줍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고 전제죠. 대표한테 간 주머니는 나중에 상속세 50% 두드러 맞을 것이다. 30억이 넘는 재산가가 전제입니다. 전제기. 그걸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가들한테 의미 있는 게 보세요, 대표님. 그 우리 강남에 뭐 사는 이런 부자들은 애를 호적에 올리자마자 뭐 5억 원을 뭐 현금 증여하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지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다고 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깐난 애기한테 5억을 현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까지 10%, 1억 초과해서 5억까지 20%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약 공제 이런 거 무시하고 계산하면 5억을 현금 증여하면 9천만 원 증여세를 내요.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거의 1억 가까이 세금을 내면서 5억을 증여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5억을 지금 떼내잖아요. 그 미래에 상속세 2억 5천이 준다는 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9천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준 깐나리한테 간 현금 5억이 있죠. 이게 예금으로 그대로 있을까요? 바뀌죠, 자산이. 양평에 있는 땅 사고, 뭐, 애플 주식 사고, 막. 그래서 그 5억이 나중에 50억이 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낸 지금 증여세 9천? 그건 껌에 껌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모든 게요, 대한민국이 상속세가 있는 나라라는 게 전제입니다. 상속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진짜 그럼 미친 짓이 되죠. 아니 깐난 애기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정부한테 1억 세금을 내고 5억을 증여를 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상속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요게 눈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사 깐난 아이가 상속을 아니 상속이 아니라 증여. 증여를 받은 네. 그 금액을 그대로 깐난 아이는 이름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네. 마음대로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법정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자녀역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증여 이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걸 피하게 하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더라도 계좌증권사에 넣어가지고 투자상담사나 연결시켜가지고 주목 추천 받아가지고 산 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코치에 의한 게 아니라.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 같이 산정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귀한 부분 산정도 못할 테고요. 예를 들면 까나리가 부동산 어떻게 사요?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리인하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이제 올랐어요. 근데 그럼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기한 가치 상승분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가사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자녀 주모녀를 해놓고 이제 아버지가 또 어려워지면 또 빼쓰고 이런 아빠만 안 되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증여 이슈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밖에 바뀌는 효과, 상속세가 준다는.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가이든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용역을 맡기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사전 증여입니다. 이걸 피하려고 막 법인 세워서 돌리고 막 이런 거래 짜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직접 증여, 이게 가장 유리한 대안인 경우도 많아요. 물론 연세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젊은 시효라 그러면 뭐 법인으로 돌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절세 불능하게 되면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분명히 이익이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그 보내는 의사결정들을 젊은 대표님들이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네.
한 칠수는 넘어가셔야 막 주변에 막 상속세 때문에 뭐 교초를 꺾고 막 자식들 싸우는 거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야, 저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통상 한 75세 정도 되셔야. 그때 되면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재산 분쟁이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해요. 자식들 사이에서. 평소에는 대표님 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식구가 들어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며느리 생기고 뭐 사이 생기고 이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무서운 세금이에요. 진짜 평생 대표님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뭐 그런 시스템 하에서 뭐 재산 가치가 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가도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 샀는데 나중에 500억이 됐어요. 예? 사회적 가치가 늘었잖아요. 국가한테 고마운 일을 한데 500억이면 250억을 상속을 내야 돼요. 자식들이. 이게 안 아깝겠습니까? 감히 대표님 안 오시나 보다. 250억 상속 내야 되는 게. 저도 감이 안 오긴 해요. 그렇게 재산이 수많은 게 없어서.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요, 진짜 이걸 아깝게 생각합니다. 네. 네. 평생 그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사전증여 가장 확실한 게요. 사전증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10%, 20%, 30%, 40%, 50%잖아요. 재산 볼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초기에는 20% 정도 부담하고 보낸다. 그럼 일단 미래 가면 50% 뚫고 30% 절세죠. 그리고 사전증여를 해도 이 20% 내고 증거를 지금 하지만 이게 불어나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싸게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안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50% 두드러 맞는 거예요. 네. 평생 키워서 200억 정도 되면요. 연부연납으로 해결 안 돼요. 자식들 이거 팔 수밖에 없어요. 당신 평생 키워온 그 건물이요.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가는 받겠지만 급하게 팔면 또 헐값에 매매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많아요. 네. 부동산이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상속이라는 또 이슈가 걸리면 역시 또 답이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주식으로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팔기도 용이하고 날아가기도 좋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토지하고 건물 막 지분 따르게 잘못돼가지고 저기 토지 경매 들어가가지고 건물 상속인들 건물 반 잘려가지고 철거당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못 상속되면. 하여튼 요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돼. 상속세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설정의 답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배당하면 불리합니다. 그냥 급여로 받는 게 더 유리한데요. 포켓 바뀐 효과 감안하면 배당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 대부분 대표님들 저거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시던데요. 다 사업 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증여 플랜을 하세요.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상당한 배당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지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통상 저는 그래요. 증여 플랜 하게 되면요. 자제분들 최소한 10%는 되게 설계해야 된다. 10%는. 10% 정도 해야 1억 결의하면 1,000만 원 정도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초과 배당 불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증여세 안 내려고 막 2%, 3% 이런 지분 구조 많이 있거든요. 1억 결의 한번 해보세요. 2%면. 2%면 얼마? 200만 원 배당 가는 거죠. 네. 애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빠 장난하세요? 200만 원. 누구 거 해보시래요. 그래서 의미 있는 소득 이전이 되려, 포켓 바뀐 효과 생기려고 그러면, 한 10% 최소? 10% 정도 해야 돼요. 아까 주주명 효과 봤죠? 봤고요. 이 증여플랜 하게 되면 주식 이동되니까 요거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실제 사례 가지고 제가 교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를 5세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2명이에요. 2명인데, 하나를 했고요. 30%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2억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이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와가지고 대표님 지분 자녀한테 지금 30% 증여하는 거 이게 2명이면 15%일 수도 있고 한 명인데 뭐 아들 20%, 딸 10%일 수도 있고 뭐 반대일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지만 어쨌든 30%를 할 때 대표님 증여세가 2억입니다라고 하면 대표님 느낌이 어떠세요? 이 증여세 2억 내라 그러면
많다라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2억, 아깝다, 많다, 꼭 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크실 거거든요. 근데 2억을 내는 분들이 이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중요해서요. 때로는 2억을 내셔야 돼요. 연보연납하고 뭐 해가지고 2억을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가 되면 5살 때 회사가 예를 들면 여기서 2억을 배당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2, 3은 6, 6천만 원이 자녀한테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5살짜리니까 15살, 25살, 35살 사회에 딱 등장하려면 30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합법연령이 수십억 대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대표님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았다 그러면 44% 정도 세금을 냈을 텐데 자녀는 소득이 없으니까 15.4%로 끝나잖아요. 6천만 원이니까 1억까지도 15.4%니까 그 관련된 절세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켓 바뀐 효과 매년 6천만 원씩 포켓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주는 거죠. 그리고 알파 사실 이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시드머니가 있잖아요. 6천씩 배당 받았죠. 내년은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억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중국에서 은행에 근무하던 분인데 한국 나라랑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 계시거든요. 진짜 힘들게 해서 10년 만에 자식이 생겼어요. 너무 자식 예뻐해 주기 위해서 키우시는데 그 친구 한 4살인가 5살 될 때 3억을 현금증이 하겠대요, 자식한테. 정해서 신고 좀 해달라고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그분이 중국 본토 사람이에요. 3억 해가지고 3억 증해가지고 나중에 사모님 이거 어디다 쓰냐고 했더니 삼바 샀다고 하더라고요. 삼바. 삼성바이오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3억이 얼마 된 거예요? 30억 된 거예요. 3억이 30억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리고 이제 30억 이제 뭐 좀 매각해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뭐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성년 돼가지고 사회 딱 나오면 한 100억대 딱 합법적인 100억 가지고 딱 나오는 거죠. 뭔가 어차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자금 100억 갖고 나오면. 요새 시험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편법 증여해가지고 막 걸려가지고 막 피세 조사 당하고 막 국세청 지금 AI가 첨단의 AI 중에 첨단의 AI인데 다 걸려요. 네, 그래서 증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 상속세를 줄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어지면 이제 모든 게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대표님 이제 이런 하는 게 참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하는 게 이제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긍정적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자식들이 생기니까 너무 쉽게 어떤 사업에 빠져가지고 막 투자하다 뭐 말아먹고 이런 일들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잘 코치해야죠. 뭐 어떡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대안은 그런 거죠. 그냥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을 나중에 평생 모은 거에 반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들인데 이제 거기 생기는 뭐 그런 결과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자녀분의 성향이나 뭐 성격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이제 또 참 알 수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자꾸 그러면 이제 커팅 시키고 야 중간에 그만하고 이제 뭐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경제적으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언장도 써도요. 손자한테 다 주는 걸로 써버려요. 걔 안 줘요, 아들. 밉다고. 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진짜 유언장 그렇게 쏘고 돌아가시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유언으로 줄 수는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상속인들이 재산이 다 그쪽으로 다 뺏긴 거잖아요. 네, 그럼 소송하는 거죠. 그럼 어떤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소송하는.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엄마랑 자녀랑 소송하는 거, 뭐 형제 간에 소송하는 거. 예. 상속세가 그만큼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것도 보면 통계 보면요, 부동산으로 쌓은 게 90%라고 하고요. 유류분 청구 소송의 전체 건수 중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소송하는 게 10% 정도 나와요. 네. 이제 그건 이제 돈 때문에 싸는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싸워. 감정 때문에 얽히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교통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어머니만 계시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김이 좀 재산이 많이 있어도 안 되죠. 진짜 이런 소송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빠 동생이 있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명절 때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딸 전화해요. 오빠 왔다 갔냐고. 오빠 있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간다면 엄마 보러 간다는 거죠. 평생 그런 일이 돼요. 하기가 쉽지 않겠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아보고 싶지 않아요? 소득세 최고세를 우리 한번 내보고 싶지 않아요? 10억 초과? 네. 좀 미래나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전적인 이만큼 가장 강력한 상속세 절세 수단입니다.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100억 증여하면 50억을 내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안 하면 나중에 상속 500을 내게 된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관련된 자녀한테 이제 하게 되는 합법적인 자금원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요. 법인의 배당은 매력적인 게 뭐냐면, 법인에서 취급하는 뭐 급여나 퇴직금 이런 것들은 와서 근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은요. 네, 뭐 군대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뭐 유학가도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고, 주주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주주만.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실무에서 아까 보셨던 거고, 중과배당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나 주의할 점이 일단은 대부분 3월달은 연초가 되니까 돈이 유동성이 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배당 나중에 하지 미루시게 돼요. 이제 그런 게 배당 안 한 지 10년 된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그 비상장기 보면 중간 배당을 한번 활용할 수 있잖아요. 3월 달에 돈이 좀 여의치 않아서 배당을 미뤘다 그러면 지금 뭐 9월이든 8월이든 뭐 여유자금 있을 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중에 어느 달인가. 그때 중간 배당으로 배당 결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 배당 하려고 그러면 정관 규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관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 규정 확인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세무상 역시 또 가지금이 됩니다. 가지금이. 정관 규정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또 하나가 중간 배당 기준일 관련된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사례들 여쭤보니까 중간 배당 하는 회사들 보니까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 관련된 실무 절차 안 하는 회사가 거의 80, 90% 이상입니다. 그냥 중간 배당 결의하는 거 있죠. 주당 얼마씩 해서 얼마 배당 결의한다. 배당 결의 서식만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간 배당 기준이 뭐냐면, 배당을 주려고 그러면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간 배당 기준이래요. 이 배당 기준이라는 게 회사에서 배당할 때 배당금을 지급할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3월 달에 배당 결의할 때는 그런 거 행위한 적이 없잖아요. 3월 달 배당 결의할 때는요, 그냥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 배당은요, 우리가 일정한 날을 선택해서 배당 결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게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예요. 회사가 중간 배당 결의하기 전에 우리는 9월 20일자 기준 주주한테 배당을 줄 거야라고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그 공고한 다음에 배당 결의해가지고 9월 20일 현재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는
총주주 동의로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서면결의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우리가 할 때는 중간 배당 기준을 공고 생략하는 총주주 동의서 하나 하고요. 주주 확정하는 절차, 그 서식하고 실제 중간 배당 할 때 결의안, 중간 배당 결의에 대한 서식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요게 노란 책 부록에 있는 그 페이지인데, 어떤 이건 뭐, 제 카페 혹시 실무자분 계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김창현 선생님 치면 제 보물창고 카페가 있거든요. 저기 웬만한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등업 신청 메뉴에서 등업 신청만 해주시면 모든 자료, 그 탑픽별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뭐 정관, 보수, 퇴직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용하시기도 되게 편할 겁니다. 정의만 되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관련 서식도 다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거 보시면 놀라시던데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공개하시냐고. 실무자들 이제 유익하실 거예요. 정관에 이제 중간 배당이 정해져 있으면 필요 없는데 대부분 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시고 배당 소득도 아까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중고로 보고 세금 내야 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에서 결의하고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안 주잖아요. 그날 중고로 보고 원천세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배당 결의해 놓고 회사가 이제 상법상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되게 이제 돈이 있는 걸 고려해서 배당 결의하고 4월 중에 다 지급하죠, 대부분. 근데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7월 달까지 지급을 못 했다. 그러면 3월 15일이면 4월, 5월, 6월 15일 날 중고로 보고 7월 10일 날 원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 법인주주한테는 원천 신고 안 하죠? 또 우리가 또 착하자면 또 깜빡하고 놓쳐요. 법인주주. 대부분 이제 개인주주잖아요. 근데 법인주주가 있다고 그러면 법인주주한테는 15.4% 안 떼고 배당금 전체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추가 배당.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거든요. 이제 지금 5분 남았는데 대표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한두 분 받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된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를 그러실 때 그냥 다짜고짜 문자 보내지 말고 언제 종로 상곡에서 수강생 누구다 정도 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뭐 몇 시간 뭐 검토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닌 한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잘 단도리 하셔가지고 실무 좀 보완할 거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